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사주명리학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명리학의 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학문인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학이라는 말하고요. 역학이라는 말하고 역이라는 말하고 그 명리학이라는 말하고 이렇게 그 혼란스럽게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용어에 정확한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확실하게 역은 무엇이고 명리학은 무엇이고 그 밖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을 그 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이 명리학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명리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역학이라는 말하고 명리학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른다면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명리학의 확실한 개념을 정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역학과 명리학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그 오늘에 이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혼란스러운 용어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뭐 사주명리학 공부한다 그러면은 역학이라고도 얘기를 했다가, 뭐 역학 공부하냐, 역술가냐, 역을 공부하냐, 뭐 이런 말도 했다가, 사주라고도 했다가, 명리학이라고도 했다가, 뭐 점이라고도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조차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주 명리학을 아주 세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배우는 이 명리학의 이 용어들, 뭐 역학이라든가 명리학이라든가 이런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이라는 것은요, 역이든지 무슨 명리학이든지 이런 모든 학문은 다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고, 이 동북아시아 그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이 그 한국, 중국, 일본인데, 그 이 넓디 넓은 이 중국 대륙,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문화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여기 그 중국 문화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도 다 중국에서 나왔고, 그 다 중국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문화를 받아서 더 발전시키고 뭐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중국 문화와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이 무엇인지, 사주 명리학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싶다면 이 중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도 당연히 신화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그 단군 신화가 있듯이 중국에는 방고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고 신화의 내용을 보면은요, 요즘에 나오는 무슨 SF 그런 공상 과학 영화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확실히 대륙답게 뭐 우리나라는 신화라는 게 뭐 곰이랑 호랑이가 뭐 마늘을 먹으면서 뭐 며칠 동안 참으면, 얼마 동안 참으면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확실하게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갖고 뭐 우주가 나오고 뭐 그러면서 뭐 그 지구 위에서 잠을 자다가 몸이 점점 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엄청난 뻥이 가미된 그런 그 신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못 잡아도 기원전 5천년 전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방고신화가 나온 것이, 그러니까 기원전 5천년이에요. 지금이 2015년이니까 그 기원전 5천년이면 7천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중국 학자들이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 무슨 새로운 유물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역사를 갖다가 한 100년, 200년 정도 늘려요. 그러니까 이 중국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가들에 의해서 뭐 몇백 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방고신화가 나온 것이 기원전 약 5천년 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4,500년 정도 되니까 이 엄청 긴 거죠. 그리고 이 방고신화를 지나서 사망오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국의 여러 뭐 황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부족국가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망오제에서 나오는 그 왕들의 이름을 보면 뭐 복희씨, 하우씨, 신농씨, 황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오제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것도 약간의 그 주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복희라는 분이 이제 그 왕이었고 뭐 부족국가 시대의 일부 지역을 그 다스리던 왕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용마와 하도낙서 뭐 이런 것이 이제 등장을 했고 하도낙서가 아니네요. 하도는 이제 복희 시대에 등장을 했고 하우시에 와서 낙서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신하가 대요라는 신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청간지지를 고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 시대 때 청간지지, 우리가 말하는 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뭐 이런 것이 이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때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셔야 되냐면요. 기원전 수천 년 전이잖아요. 뭐 복희, 하우, 신농, 황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때는요. 그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원시 시대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우선은 숫자의 개념도 없었어요. 우리가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숫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복귀 시대 와가지고 그 숫자의 개념이 어느 정도 가미된 그런 문화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을 할 때, 아니, 그러면은 숫자도 못 세는데 어떻게 그 인간들이 생활을 하느냐, 뭐 이렇게 물으실지는 모르지만, 그냥 깜깜하면 자고, 날이 이제 개면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금 수준에서 보면은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생활을 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자연과 버타는 시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에도 저기 무슨 태평양에 있는 무슨 쬐끄만 섬 이런 데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보면은 숫자 개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숫자를 계속 실 필요가 없대요. 그래 하여튼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 상당히 문화라는 자체가 그 뒤떨어진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이나 그때나 천재들이 있었을 게 아니에요. 그런 천재들에 의해서 그 중요한 그 문화 수단들이 하나씩 발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숫자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때 와서 이제 그 청간지지가 고안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황제 때도 청간지지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거나 대요라는 사람이 그 오랫동안 자기 혼자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와 유사한 그 발전된 개념들이 이렇게 점점 나오다가 결국은 황제 때 빛을 보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요. 대요 때 그 청간지지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면 이제 막 사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고안을 했어요. 청간지지를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그 역에서 역으로 다시 역의 성립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은요, 그 달력할 때 그 역자예요. 달력. 그리고 이 역자는 역사할 때 역자입니다. 그 고등학교 시간에 뭐 역사 선생님 할 때 역자고요. 이 역이 바로 우리가 뭐 점을 친다든가 뭐 할 때 하는 이 역입니다. 그러면 이 달력의 개념이었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천간지지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왕의 이름을 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번엔 갑임금이었으니까 다음의 임금은 을임금. 그 다음에 이름은 임금은 병임금.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순서를 정할 때도 이 갑을병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갑이에요. 그리고 을은 두 번째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잠자고 일어나면 해가 뜨고 그리고 잘라고 하면 이제 달이 뜨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세상에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천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1년 365일 무슨 천문학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 월과 시간을 정할 때 그때 이 갑을병정이나 뭐 자축인묘 이런 것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력이었죠. 달력처럼 단순히 기록의 개념이었어요. 단순한 기록의 개념.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기록의 개념이었는데요. 10년, 20년이 지나고 100년, 200년이 지나고 500년, 600년이 지나고 1000년, 2000년이 지나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 계속 기록이 쌓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해내겠죠. 그러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언제 되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 그리고 파종은 언제 해야 된다. 그리고 추수는 언제 해야 돼. 이런 것이 아주 오랫동안 인간들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런 그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공통점 이런 것을 수많은 기록 속에서 사람들이 그 공통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그 단순한 기록에서 삶의 노하우가 쌓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런 노하우가 쌓이는데요. 이 노하우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천지인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비는 언제쯤 많이 온다. 언제 되면 특히 춥다. 뭐 파종은 언제 해야 된다. 추수는 언제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노하우가 쌓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그 천문에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하늘과 관계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 관련된 게 있겠죠. 주거문화 같은 거. 그런 쪽에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이 됐을 거예요. 뭐 집은 어떻게 짓는 게 낫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사람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됐겠죠. 아픈 사람은 열이 나는 사람은 뭐 뭘 먹이면 낫는다. 뭐 이런 식의 의학이라든가 아니면 인간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노하우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4000년, 5000년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가, 지리와 인문, 천지인 이 세 가지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노하우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쌓인 노하우 속에서 인간은 이러이러하더라. 하늘은 어떠어떠하더라. 이런 식의 그 변화를 연구하는 거예요. 변화. 그 변화 속에서 어떠한 원칙을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달력의 역자처럼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엔 기록하는 역사, 사람들의 수많은 노하우를 기록하는 그런 역사, 수많은 기록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갖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지혜가 쌓이고 쌓여갖고 어떤 특별한 원칙, 그 변화 속에서 어떤 특별한 원칙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입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그 역사가 돼가 그러면 이 바뀜의 현상을 연구하는 게요. 바뀜의 현상을 연구하는 게 이것도 천문, 지리, 인문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천문이다. 그러면 북두칠성이 어떻고 별자리가 어떻구나. 지금 서양의 그 점수를 보면 되게 별자리로 많이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오랜 노하우가 쌓이면서 사람들이 그 일단 천문에서 하늘을 보면서 연구를 했겠죠. 지금까지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쌓인 노하우에 의하면 북두칠성이 어떻게 됐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별자리가 어떻게 됐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야. 이러면서 우선 천문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 천문에 대한 역이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 자미두수나 태울수 뭐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풍수지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이제 그 예전에는 음택이었어요. 음택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묻히는 것이 좋냐. 이것도 이제 오랜 시간 그 노하우가 쌓여갖고, 사람이 조상이 죽었을 때 어디에다 어느 방향에다가 묻으면 배산 임수해갖고 그 산도 있고 강릉도 있고 이런 데에다가 좋은 데 묻으면 후손들이 잘 되더라. 뭐 이런 식의 그 노하우가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쪽에 대해서 막 그 연구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나타난 역이 그 지리 천문은 자미두수 태열수 뭐 이런 거고 지리 쪽에서는 풍수지리나 대표적인 게 풍수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는 과거에는 음택이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그 자리를 찾는 그 음택이었는데 지금은 인테리어 개념에서 산 사람이 사는 그 인테리어 개념의 그 양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과 지리에 대한 역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인문에 대한 역. 인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인문이라는 거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자체도 오랜 시간의 그 노하우가 쌓이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그 원칙이 있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막 연구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온 그 역의 대표적인 게 성명학, 주역,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명리학, 육효, 육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이라는 게 그 바뀜 현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역이라는 것은 날일자하고 달월자리 합쳐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는 뜻이니까 달하고 해하고 이 바뀌는 그런 현상을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 역이라는 것은 그냥 그 단순히 기록만 하다가 이게 오랜 시간 수천 년이 걸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언제는 추수해야 되고 언제는 씨를 뿌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것이 이제 천문, 지리, 인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변화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땅에서도 연구를 하고 사람 자체, 사람이 그 아플 때는 어떻게 하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더 지나서 오랫동안 그 노하우가 쌓이면서 거기서 원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쳐요. 지금까지의 노하우로 봤을 때 별자리가 어땠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천문에 관련된 역이 바로 자미두수, 태을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땅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겠죠. 그 조상이 죽으면 죽은 사람은 어디다가 묻었더니 후손들이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땅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도 그 점을 치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풍수지리예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것은 천문에 관련된 역이 있고 지리에 관련된 역이 있고 인문에 관련된 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문에 관련된 역은
대표적인 게 자미두수, 태을수 등이고 지리에 관련된 역은 풍수지리. 그리고 인문이라는 것은 사람에 관련된 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난 사람은 뭐 사주가 어떻게 되는데 어떤 운명을 갖고 있더라. 이런 원칙을 갖다가 오랜 그 역사 속에서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거기서 그 점을 치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문에 관한 역은 이름을 짓는 성명학이라든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더니 이렇게 지은 사람은 잘 살고 이렇게 지은 사람은 못 살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명학이나 주역이나 명리학이나 육효 등 이런 것은 바로 인간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전 3000년 전에 그 주무왕이 만든 그 주역이라는 것도 인간에 관련된 그 점술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문에 관련된 역학에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성명학이나 그 명리학과 같이 그 인문에 관련된 역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카테고리로 만들었을 때요. 카테고리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역이다, 역학이다, 뭐 명리학이다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혼란스럽게 썼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공부를 해봤더니 이 역이라는 것은 최상위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역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천문에 관한 역, 지리에 관한 역, 인문에 관련된 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문에 관련된 역학 중에 명리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학이 이 인문에 관련된 역학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최상위 개념이 역이고 그러면 그 명리학에서 바로 위에 그 상위 개념은 뭐냐? 인문역학이죠. 명리학은 성명학이나 주역이나 육효 등과 함께 인문역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인문역학은 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역이라는 것은 천문, 지리, 인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천문에 관련된 역학은 자미두수, 태을수 등이 있고 지리에 관련된 역학은 풍수지리가 있고 인문에 관련된 역학은 명리학, 성명학, 주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역술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역술인, 그 명리학이 이 역에 포함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자미두수나 태을수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기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역술인에 포함되는 거예요. 역을 하는 사람들에. 저는 역술인이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모두 역을 하는 사람들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리학이나 역이나 명리학이 역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은 최상위 개념이고 그 역에 포함되는 게 하위 개념으로서의 명리학이니까 역하고 명리학을 똑같이 니꼬르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그 잘못된 판단이다.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리학이라는 것과 역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역을 이제 그 학문으로서 배우는 게 이제 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역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이제 뭐 직접 상담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역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명리학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문역학 중에서요. 인문역학 중에 우리가 명리학을 배우지만 그 주역이라는 책도 유명하고 그런데 이 주역이라는 책은 있잖아요. 제가 이 주무왕이 만든 그 주나라 그 무왕이 주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역에는 우리가 흔히 그 주역 그러면은 공자를 생각을 합니다. 공자. 그러니까 공자님이 주역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주나라 무왕의 주역과 공자의 주역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자님은요,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그 무왕이 주역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나온 그 주나라 무왕 때의 그 주역은 점술서입니다. 점술서. 점을 치는 책이에요. 인간의 운명, 바뀜의 현상을 연구한 점술서입니다. 그러니까 인문역학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공자님은 그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으니까 그 순추 전국시대의 공자님이 주역을 읽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 점술서지만 내용이 정말 훌륭하다. 감동을 받으셔갖고 거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포함을 시킵니다. 공자님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책을 딱 보면은요, 그 원래 점술서에 그 주나라 무왕에 나온 그 점술서의 내용이 딱 있는데 거기에 공자님이 또 한 내용이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의 말씀이 담긴 그 주역이라는 그 책,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 윤리적 도덕적 내용을 포함시킨 그 책이 바로 사서삼경에 나오는 그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역 그러면은 공자님이 지은 게 아니라, 주역은 공자님이 지은 게 아니라 주나라 무왕이 지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나라 무왕 이후에 출연한 공자님이 이 주역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윤리적 도덕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자신의 내용을 더 포함시켜가지고 책을 다시 만들면 이걸 하여튼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사서삼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학문의 완성을 이제 역경이라고 그러는데 역경이 주역이거든요. 그 사서삼경에 나오는 주역은 공자님의 말씀이 포함된 그 주역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편삼절이라는 고사성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님이 이 주역책을 너무 많이 읽어갖고 그 가죽끈이 3번이 끊어졌답니다. 그 정도로 읽으셨다 그래요. 그럼 가죽끈이니까 이걸 뭐 10번, 20번 읽어가지고 그게 끊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수백 번을 읽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편삼절이라는 그 고사성어는 상당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인문역학에 포함되는 이 주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공자님이 춘추 전국시대의 그 사람이고 그때 주무왕이 쓴 그 주역에 감동을 받아갖고 자신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춘추 전국시대가 지나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당나라, 송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명리학에 있어서는 당나라와 송나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문이라는 건 있잖아요. 학문이라는 것은 천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천재가 출연해갖고 그 사람이 책을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낸 그 책에 의해서 이제 그 학문이 발전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는 천재들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당나라 때는 어떤 천재가 등장했냐면 이허중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갖고요. 이허중 명서라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당나라 때 그 명리학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명리학이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주 분석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 이허중 명서 때 이 당나라 때 그 유행한 걸 당사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연간이주의 감명법이에요. 연간이주. 그러니까 연간이주가 뭐냐면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이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봐도 한창 베이비붐 세대 뭐 그때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는데 그럼 그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자 여자 나누더라도 그럼 50만 명 잡더라도 그 50만 명의 사람이 똑같냐고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신살이라는 게 또 막 나오는 거예요. 신살. 그래서 그 한 해 태어난 사람들도 특징에 따라서 나눠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살이 나오고, 그리고 공망이라든가 삼재라든가 12운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그 당나라 때 나온 당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송나라 때 이제 서자평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갖고요. 이분이 연애자평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에는 또 서자평이라는 천재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호를 따서 연애자평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이 책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는 것처럼 일간 위주의 감명법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한 감명법입니다. 그러면 그 상당히 그 연간으로 했을 때는 한 해 태어난 사람이 100만 명인데 우리나라만 따졌을 때 일간으로 하면은 훨씬 줄어들죠. 왜냐하면은 그 일간이라는 것은 같은 날 태어난 사람만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일간 이주의 감명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 학문이라는 것은요. 뭐 명리학이면 명리학, 철학이면 철학, 의학이면 의학 이런 식으로 학자가 딱 붙었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확실한 이론 체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송나라 때 들어와서 서자평에 의해서 이 명리학이 확실한 이론 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뭐 음양이라든가 지장간이라든가 육친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그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나라 때 이 당사주하고 송나라 때 서자평에 의해서 나온 그 일간 위주의 그 명리학을 딱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그 당나라 때 나온 그 당사주도 그래서 이 당사주하고 이 송나라 때 이 자평 명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자평이 등장한 이후 일간 위주의 감명법 이것과 이 연간 위주의 감명법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당사주에 해당되는 것은 고법이고 옛고자를 써서 이 일간 위주의 그 감명법이 신법이다. 그래서 고법, 신법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송나라 때의 이 연애자평 이 일간 위주의 감명법은 이론 체계가 확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 이칠이자를 써서 이법이라고 하고 이 당나라 때 이 당사주는 기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이제 됐냐면은요. 지금 현재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즘에 그 사주 명리학 가리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리키냐면 이 당사주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가리켜요. 그래서 마치 무슨 미신처럼 그렇게 푸대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주를 배격하고 일간 위주의 명리학을 하자는 것이 대세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배운 사람들 중에 저도 누구한테 배웠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그 이 당사주 그러니까 신살 같은 거 이런 것을 무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만 취하고 이 일간 위주의 이 명리학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아예 그 당사주에 관련된 것, 뭐 공망이라든가 삼재라든가 이런 것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 경험상으로는요. 이 사주를 분석할 때 신사를 적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사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사주 분석 자체가 좀 격이 높아집니다. 적중률도 높아져요. 그리고 이 삼재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12운성이나 뭐 공망 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할 예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신살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공망이라든가 뭐 12운성이라든가 이런 그 흔히 요즘 사람들이 그 배척하고 있는 이 신살에 관련된
이론을 자세하게 분석을 할 거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갖고 사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중률을 높일 수 있을까? 제가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 당사주, 그러니까 신사할 위주의 이런 감명법을 배척할 게 아니라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높은 적중률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띠를 말하잖아요. 이 띠라는 것도 다 당사주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사주 분석을 하면서 다 띠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당사주는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도 전부 무슨 띠 하면서 다 따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인들한테 삼재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재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건 뭐 안 맞는 이론이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당사주를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당사주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명리학, 역학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당나라 때의 연간 위주 감명법과 송나라 때의 일간 위주 감명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개념 정리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천간지지, 음양부터 시작해갖고 하나하나 명리학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명리학 공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장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생각에는 3년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3년도 안 되고 한 4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막 2주나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강좌를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은 좀 짧을지 몰라도 60분 이하로 그렇게 강좌를 만들지는 몰라도 하여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생각한 시간에 모두 강의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급이잖아요. 특급. 제가 특급이라고 이제 말을 쓰는데, 이 전공 심화 과정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전공 심화 과정 중에서 이제 기초 강의에 해당이 되지만, 이 사주 명리학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전공 기초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이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1년 넘게 이렇게 강의한 이 내용만으로도 사주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론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정이지만 지금 이 강좌를 다 마치면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실력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